오정임은 서울 아파트 작은 방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도윤과 며느리 지수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집은 낯설기만 했어요. 경북 시골에서 평생을 살던 정임에게 서울의 아파트 생활은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그 방은 제가 정리할게요. 지수가 살짝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임은 이미 상자 하나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괜찮다.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정임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집안에서 할 일이라곤 텔레비전 보는 것뿐이었거든요. 아들 부부는 맞벌이라 낮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그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상자 안에는 지수의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앨범, 화장품 샘플들, 그리고 낡은 책들이 무질서하게 담겨 있었어요. 정임은 하나씩 꺼내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자 맨 밑바닥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더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립스틱, 향수,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 정임은 별 생각 없이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랍 구석진 곳에서 낡은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에 든 순간 정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노트의 표지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미연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5년 전 계단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난 큰딸 미연이 쓰던 바로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연이 죽은 후 유품을 정리할 때 이 일기장을 찾지 못해 아쉬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 방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지수가 거실에서 부엌으로 오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일기장을 꼭 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딸의 마지막 생각들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벅찬 마음과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지수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정임은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건 미연이 방에 있던 거였는데 왜 여기 너 방에서 이게 나와? 지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당황스럽게 흔들리더니 이내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어요. 아, 그게 중고책을 사다 보니까 들어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하지만 정임은 그 대답이 뭔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중고책에 이런 개인적인 일기장이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수의 표정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냥 내가 가져간다. 정임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정임은 자신의 방에서 미연의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의 필체를 다시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기의 날짜를 보니 미연이 죽기 몇 달 전까지의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정임이 알던 딸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연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충격에 빠졌거든요. 일기 속 딸의 모습은 정임이 알던 밝고 활달한 미연과는 너무 달랐어요. 깊은 고민과 아픔이 가득한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임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어젯밤 읽었던 내용을 되새겼어요. 특히 한 부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수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수라는 이름이 며느리와 같다는 게 우연일까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흔한 이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어젯밤 지수가 보인 당황스런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정임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지수도 잠을 못 잤나 봅니다. 그 일기장 많이 읽어보셨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조금. 미연이가 많이 힘들어했나 보더라.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적혀 있어. 지수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커피잔을 들여다가 놓치기라도 할 것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어떤 내용이요? 친구들과의 갈등 같은 거. 정임은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언니도 사람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언니라고 했네요. 정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미연을 언니라고 부른다는 건 둘이 알던 사이라는 뜻일까요? 그날 오후 정임은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읽어보니 점점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미연이 대학 시절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수와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난다. 그의 눈빛이 참 예뻤는데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어. 우리만의 비밀이 생겼다.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는 며느리의 이름과 같았어요. 그런데 설마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더 읽어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일기 속 지수는 분명 지금의 며느리였어요. 미연이 적어놓은 지수의 특징들, 성격, 심지어 고향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지수가 변하고 있다. 예전처럼 날 보지 않아.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정임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 겪었던 일들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미연과 지수는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도윤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미연이 일기 좀 읽어봤어. 정임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누나는 이미 떠났잖아요. 자꾸 그런 걸 들여다보면 마음만 아프시잖아요. 그래도 내 딸인데. 정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수야, 저녁 준비 안 해? 도윤이 아내를 향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지수는 부엌에서 나와 금방 할게요라고 답했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다시 일기를 읽었어요. 미연이 죽기 바로 전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임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가 결혼한다고 했다. 도윤이라는 사람과. 내가 아는 도윤이 맞는지 확인해 봤는데 내 동생이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동생과 결혼한다니. 정임은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연이 지수를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지수가 도윤과 결혼한다는 걸 알고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상상이 됐어요. 지수에게 전화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더니 나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거짓말이야. 그냥 나를 버리고 싶었던 거지. 정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이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지수가 지금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나를 만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무섭지만 가봐야겠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 날짜는 미연이 죽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임은 미연이 죽은 날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오늘 지수를 만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겠어. 지수가 도윤이와 결혼하는 걸 축복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전해야겠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될 거야. 정임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5년 전 그날 경찰은 미연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일기를 보니 그날 밤 미연은 누군가를 만나러 갔던 거네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미연의 필체가 더욱 흔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지수가 화를 냈다. 내가 왜 계속 매달리냐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어. 포기?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지? 내 감정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지수는 그 모든 걸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말했다. 미연아, 우린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해. 나는 도윤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너도 너만의 행복을 찾아야 해. 새로운 삶이라. 나와 함께했던 시간은 뭐가 되는 거지? 정임은 일기를 읽으면서 점점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연과 지수는 대학 시절부터 2년 넘게 연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결혼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와는 미래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도윤이를 선택한 거야. 안전한 선택을.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이런 깊은 상처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상대가 지금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기의 다음 부분을 읽으면서 정임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수가 도윤이와 사귀기 시작한 건 나를 만나면서부터였다. 나는 몰랐어. 지수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나를 이용한 건가? 아니면 정말 혼란스러웠던 걸까?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미연과 사귀면서 동시에 도윤에게도 접근했다는 뜻이었어요. 계획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감정이 복잡했던 건지. 마지막으로 지수에게 물어봤다. 우리 사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미안해라고만 했지.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정임은 일기장을 덮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밤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미연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채로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내일 친정에 다녀올게요.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네요. 정임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수가 도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지수가 정임을 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지수야. 정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미연이와 친했었지? 지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기에 너 이야기가 많이 나와.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 정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누나 친구들이야 많았잖아요. 친구. 정임은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냥 친구였을까?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언니와는 정말 그냥 친구였어요. 대학교 때 잠깐 알고 지낸 정도예요. 그럼 왜 미연이가 죽던 날 너를 만나러 갔을까? 정임의 질문에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연이 마지막 일기에 적혀 있어. 너를 만나러 간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정임은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의미가 있어.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거든. 지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언니한테 상처를 줬나 봐요. 상처? 정임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상처를 줬는데? 저희는. 지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도윤이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요. 다 끝난 일인데 왜 자꾸 파헤치려고 해요? 하지만 정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그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거든요. 미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정임은 접수 창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제 딸이 사고로 죽었는데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접수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미연 씨 사건 말씀이시죠? 당시 담당 형사가 차유라 경위인데 현재 강력계에 근무하고 계세요.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얼마 후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차유라 경위였어요. 안녕하세요. 고미연 씨의 어머니시군요. 제가 당시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정임은 차유라를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형사님, 제 딸 사건. 정말 사고가 맞나요? 차유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사고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죠. 어떤 의문점이요? 정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미연 씨가 죽은 건물에 왜 갔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당일 저녁 통화 기록이 여러 개 있었는데 상대방을 찾지 못했거든요. 차유라가 설명했어요. 정임은 가방에서 미연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형사님, 이걸 봐주세요. 제가 며느리 방에서 찾은 미연이 일기장이에요. 차유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물이네요. 어떻게 며느리 방에서? 그게 며느리가 미연이와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일기를 보니까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더라고요. 정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유라가 일기장을 받아들고 몇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읽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을 재검토해야겠네요. 정말요? 정임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네. 미연 씨가 죽기 전날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차유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시 수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사건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일기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차유라는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 보여요. 지수가 나를 만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이 지수라는 사람이 며느리분이라고 하셨죠?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지수라고 해요. 제 막내 아들과 결혼했거든요. 차유라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당시 미연 씨와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나요? 아니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그냥 대학교 때 아는 정도였다고 하면서요. 정임이 답했어요.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 일기 내용으로 봐서는 둘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은데. 차유라가 중얼거렸어요. 차유라는 컴퓨터를 켜고 5년 전 사건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김지수 씨의 알리바이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형사님, 혹시 당시에 수상한 점이 더 있었나요? 정임이 물었어요. 사실 현장에서 이상한 점이 몇 개 있었어요. 미연 씨가 떨어진 계단 위쪽에서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발견됐거든요. 하지만 건물 관리인이나 다른 거주자들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었죠. 차유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의 핸드백이 계단 아래가 아니라 위쪽에서 발견됐어요. 만약 실족해서 떨어진 거라면 핸드백도 함께 떨어졌어야 하는데 말이죠. 정임은 점점 더 확신이 섰어요. 그럼 누군가 미연이를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재수사할 필요는 충분해 보여요.
특히 이 일기장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차유라가 말했어요. 어머님, 며느리분께 수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마세요. 혹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차유라가 당부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안에 기초조사를 마치고 김지수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에요. 그 전에 당시 통화 기록부터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임은 경찰서를 나서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정말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임은 미연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했어요. 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 마지막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점심 준비해놨어요. 정임은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 후 정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는데 예전과 달리 자꾸 정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대화도 어색하고 어떤 때는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힘드세요? 도윤이 거실에서 정임에게 말했어요. 계속 어디 나가시고 집에서도 멍하니 계시고 그냥 미연이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 정임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차유라 경희에게 수사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앞치마를 벗으며 나가려 했지만 정임이 먼저 일어났어요. 내가 볼게. 문을 열자 차유라 경희와 다른 형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수 씨 계신가요? 정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네, 잠시만요. 누구세요? 지수가 뒤에서 물었는데 경찰 배지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지수 씨시죠? 강남경찰서 강력계 차유라 경위입니다. 고미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연 언니 사건이요? 그게 왜?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동행해 주시겠어요? 차유라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데요? 고미연 씨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확인차 조사하는 겁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형사가 설명했어요. 지수는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원망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설마 어머니께서 지수야, 그냥 가서 아는 대로 말하면 돼. 숨길 거 없잖아. 정임은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수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 도윤이 따라가려 했지만 차유라가 가족은 동행하실 수 없어요라고 말렸어요. 문이 닫힌 후 도윤이 정임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왜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지수를 데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정임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마 예전에 미연이와 친했으니까 참고로 물어보는 거 아닐까? 하지만 도윤은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물어봤다가 갑자기요? 분명 어머니가 뭔가 하신 거죠? 정임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수가 경찰서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한편 경찰서 조사실에서 지수는 차유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을 계속 떨고 있었어요. 김지수 씨, 긴장하지 마세요.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해요. 차유라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고미연 씨와 어떤 관계셨나요? 대학교 때 같은 과였어요. 그냥 아는 정도였습니다.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차유라가 미연의 일기장을 꺼내놓았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미연 씨의 일기장입니다.
어머님이 당신 방에서 발견하셨다고 하던데요. 지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게 제 방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세요? 차유라가 일기의 특정 부분을 펼쳐 보였어요. 여기 당신 이름이 많이 나와요. 단순한 아는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지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저희는 미연 씨가 죽기 전날 당신과 만났죠? 차유라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일기 내용은 거짓말인가요? 지수가 나를 만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이 부분 말이에요. 지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정말, 김지수 씨, 거짓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우리는 당시 통화 기록도 다시 조사하고 있어요. 미연 씨 휴대폰에 남아있던 기록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차유라가 압박했어요. 그제서야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만났어요. 하지만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차유라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나요? 미연 언니가 죽은 날 저녁. 언니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 후에 언니 집까지 따라갔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왜 도윤 씨와 결혼하냐고, 저를 배신한 거냐고. 그래서요? 저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어요. 언니도 이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그랬더니 언니가 더 화를 내면서 지수가 말을 멈췄어요. 차유라가 기다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나요? 언니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정말 사고였어요. 지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왜 5년 동안 숨겼나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리고 도윤 씨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차유라는 지수의 말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수의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정임과 도윤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도윤이 아내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정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정임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나는 그냥 내 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고요. 제가 뭘 했다고. 지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시는 거예요? 잘못? 정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5년 동안 거짓말한 게 잘못이 아니야?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거짓말이라니요. 너 미연이 죽던 날 만났다며. 그동안 왜 그 사실을 숨겼어? 정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지수야, 그게 정말이야? 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사고였어요. 제가 언니를 밀친 게 아니에요. 정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밀쳤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밀쳤다고?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도윤이 지수를 다그쳤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가 저한테 너무 화를 내서 손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그때 언니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래서 내 딸이 죽은 거야?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언니가 갑자기 저를 붙잡으면서 흔들어서 도윤이 충격을 받은 채로 말했어요. 그럼
그럼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왜 나한테도 숨겼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제가 언니를 죽였다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당신도 저를 떠날까봐. 지수가 흐느꼈어요. 정임은 지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혼자 죽어간 거구나. 너는 그냥 도망쳤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저도 놀라서 언니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119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지수가 변명했어요.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어? 이미 늦었던 것 같아서요. 언니가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지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이 분노로 떨면서 말했어요. 그냥 우리 누나를 그대로 두고 도망친 거야? 그때 정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차유라 경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어머님. 추가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현장 재감식을 했는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정임은 전화를 스피커로 바꿨습니다. 어떤 점이요? 김지수 씨가 증언한 내용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아요. 미연 씨가 넘어진 위치와 실제 발견된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당시 건물 CCTV를 다시 분석해 봤는데 차유라가 잠시 멈추더니 계속 말했어요. 누군가 CCTV 일부를 조작한 흔적이 있어요. 김지수 씨가 건물에서 나가는 시간대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건 저는 몰라요. 그리고 미연 씨의 머리 상처도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와는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무언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힌 것 같은. 정임이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너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수가 급히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언니가 넘어진 거라고요. 그럼 CCTV는 누가 조작했어? 너 말고 누가? 도윤이 다그쳤어요. 지수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때. 뭐가 그때? 정임이 재촉했어요. 언니 집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줬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 너머 차유라가 말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가요? 박민수라고 해요. 저랑 대학교 동아리 선배였어요. 지수가 답했어요. 왜 그 사람이 도와준 거죠? 지수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정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너는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거야? 계획적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지수가 울부짖었어요. 차유라가 전화로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김지수 씨를 정식으로 조사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박민수 씨도 찾아서 조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도윤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수야, 너 정말 우리 누나를. 아니에요. 정말 사고였다고요. 지수가 절규했어요. 하지만 정임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일부터 너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도윤이 말하려 했지만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딸을 죽이고도 5년 동안 우리 가족인 척 했다고? 그것도 내 아들과 결혼해서? 정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정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CCTV 조작과 증거인멸 공범 혐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민수는 지수에게서 돈을 받고 CCTV 영상을 삭제했다고 자백했거든요. 피고인 김지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지수는 수갑을 찬 채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정임과 눈이 마주쳤지만 지수는 곧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나갔어요. 피고인은 2020년 3월 15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고미연과 다툼 중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공범 박민수와 함께 현장 CCTV 영상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변호사가 지수를 대신해 말했어요.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격한 감정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어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증거를 조작한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계획적 행동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고라면 왜 이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증인 신문 시간이 되었어요. 차유라 경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차유라가 증언했어요. 그 갈등이 어느 정도였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피해자는 일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절망적인 내용을 남겼습니다. 정임은 차유라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딸이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시 한번 느껴졌거든요. 이어서 박민수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지수 씨가 저에게 전화해서 급하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CCTV 영상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도와주었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지수 씨가 울면서 부탁해서. 그리고 돈도 필요했고요. 하지만 이런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피고인이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했나요? 사고가 났다고만 했어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수가 피고인 신문을 받을 차례가 되었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연 언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언니가 저에게 너무 화를 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언니가 제 팔을 붙잡고 흔들면서 왜 도윤 씨와 결혼하냐고 저를 배신했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만하라고 하면서 언니 손을 뿌리쳤는데 지수가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언니가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언니를 흔들어 봤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밀었다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제 결혼도 망가질까봐.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래서 박민수 씨에게 부탁해서 CCTV를 조작한 겁니까?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정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정임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5년 동안 저는 제 딸이 왜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제 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그 아픔을 견디다가 죽었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아픈데. 정임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5년 동안 우리 가족인 척하면서 살았어요. 제 아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제 딸의 죽음은 잊어버린 채로요.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정임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미는 또 한 아이를 잃은 기분입니다. 미연이도 지수도 둘 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 같아서요. 정임의 말에 지수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판사가 최종 변론을 마친 후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김지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도윤은 방청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정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정임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을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수도 결국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유라가 정임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미연 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형사님.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임은 경북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도윤과도 멀어졌거든요. 아들은 아내를 감옥에 보낸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 같았고 정임도 더 이상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어요. 미연이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정임은 찻잔을 들고 작은 마당에 나가 벤치에 앉았어요. 할머니,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옆집에서 새로 이사온 손녀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응, 무슨 일이니? 정임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항상 여기 앉아서 뭐 하세요?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냥 딸 생각을 해. 하늘나라에 있는 딸 말이야. 정임이 답했어요. 아이가 정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희 엄마도 그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주 하늘 보면서 생각하신다고 해요. 정임은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가 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리워지는 게 당연하지. 할머니 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 남을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아픈 일도 많이 겪었지. 그때 우편 배달부가 찾아왔어요. 정임 할머니 집 맞죠? 편지 왔어요. 정임이 편지를 받아보니 발신인이 김지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정임은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지수의 글씨가 보였어요. 예전보다 많이 흔들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편지를 보내서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일 미연 언니를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에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그 생각을 하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정임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래서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언니를 버리고 안전한 길을 택했어요. 그게 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였는데 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언니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도윤 씨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정말 언니를 사랑했다는 것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정임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가 마지막에 제게 말했어요. 지수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너무 슬프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언니는 끝까지 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죄스럽습니다. 정임은 편지를 접고 미연의 유골함이 있는 방으로 갔어요. 작은 상 위에 미연의 사진과 유골함, 그리고 그 일기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연아. 정임이 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지수가 편지를 보냈구나. 그 애도 많이 후회하고 있나 봐. 정임은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봤어요. 미연이 마지막에 남긴 글이 있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이렇게 먼저 가게 되어서 저는 행복했어요. 비록 짧았지만 진짜 사랑을 해봤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지수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애도 아픈 아이예요. 정임은 그 글을 읽고 또 울었어요. 딸이 마지막까지도 남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며칠 후 정임은 지수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지수야, 편지 잘 받았어. 너도 많이 힘들지? 엄마는 처음엔 너를 많이 미워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너도 미연이처럼 이 세상의 편견 때문에 아픈 아이였구나 싶더라. 미연이가 마지막 일기에 너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 그의 마음을 이해하겠어. 정임은 계속 편지를 썼어요. 너희 둘 다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용기가 부족했던 거야. 그건 너희만의 잘못이 아니야. 이 세상이 아직 너희 같은 사랑을 받아주지 못해서 생긴 일이지. 봄날 오후 옆집 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그 책에 뭐가 쓰여 있어요? 아이가 일기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정임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너무 늦은 후회가 있단다. 사랑이요? 응. 하지만 조금 특별한 사랑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사랑.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 사랑도 있어요? 그럼.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 중요한 건 진짜 마음이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아니야.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커서 누구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 내서 지켜내렴. 그게 진짜 사는 거야. 해가 저물어 갔어요. 정임은 미연의 사진에 말했어요. 미연아, 엄마가 이제 좀 알겠어. 너와 지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 늦었지만 말이야. 그날 밤 정임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연이 웃고 있었어요. 지수와 함께 대학교 캠퍼스를 걸어가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용서와 치유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